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이번에 이런 사진이 나와서 떠들썩한데 이거 보셨나요? 로드 탁송 고객 확인서라는 겁니다. 이 로드 탁송이라는 건 뭔가 신차를 캐리어에 이렇게 실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탁송 기사님이 빵 해서 내 차를 가지고 빵 직접 달려와서 딱 키를 준다는 건데, 내 차 처음 뽑으면 발레 파킹도 아까워서 안 맡기잖아요. 그 반짝반짝거리는 내 신차를, 이거 나도 아직 안 탔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타고 온다, 고속도로로 빵 온다. 야, 이게 되나? 이게 옛날엔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어때요? 아이폰 우리가 사면 박스째로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 박스의 바깥에 또 박스가 있어. 그거 뜯고 이러면서 언박싱 하는 거, 그거 그냥 놔두면 또 아까우니까 그걸 또 영상으로 찍어서 남기고 뭐 이런 게 요즘 분위기잖아요. 근데 내 차를 누가 봐? 아야, 그건 좀 요즘 정서에 너무 안 맞죠? 아니 뭐 거리나 가까우면 내가 말을 안 해. 울산 공장에서 서울까지 오면 거리가 한 400km 됩니다. 400km는 너무 선 넘지 않나? 아니 그래서 이 동의서에 동의를 만약에 안 한다, 아쉽지만 고객님 이번에는 못 받으시는 거죠 하는 겁니다. 아, 이거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는 건가 싶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현대차는 최근에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기아도 역시나 스포티지나 뭐 기타 등등 인기 차종에 이 로드 탁송 관련 고객 확인서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죠? 보통은 만약에 내가 신차를 뽑았다 그러면 생산이 되면 울산의 카캐리어에다 차를 실어요. 각 지역에 보면 출고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 출고센터까지 가서 거기다 차를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집에서 받을래요. 그러면 그 출고센터에서 또 카캐리어에 실어서 우리 집 앞이나 현대차 대리점이나 이런 데까지 와서 딱 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로드 탁송, 이거는요 울산에서 지역 출고센터까지 실어갖고 오는 게 아니라 차를 직접 운전해서 온다는 거예요. 수도권에 출고센터 뭐뭐 있냐, 화성, 시흥, 신갈 뭐 이런 곳에 있는데 여기까지 직접 운전을 해서 딱 배달해준다. 아니 뭐 길들이기 해줘서 오히려 좋다고? 긍정적인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길들이기 해주니까 좋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내가 길들이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4000rpm 안 넘도록 정말 조심조심하잖아요. 시속 100km 절대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4000km까지 가지 않나? 그런 분들 많이 계신 것 같던데, 탁송 기사님들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훌륭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가끔 가다 보면 딱 보면 야, 이건 누가 봐도 신차 탁송이네, 그런 차가 가끔 가다 시속 150km 막 이렇게 달릴 때가 있죠. 최근에는 없죠.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죠. 그렇지만 혹시 사실 이게 일이잖아요. 자동차 공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자동차 공장에 가보시면 신차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타고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나오면 그거를 누군가는 빼서 누군가는 주차해야 되잖아. 그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직접 보시면 아주 기절하십니다. 여기서 한 10m 가는데 여기서 풀악셀로 가죠. 왕 해서 탁 가죠. 저는 막 시켜도 못할 것 같은데 왕 해서 쫙 이렇게 딱 세웁니다. 정말 신의 영역이에요. 빡빡빡 세워서 차 간의 간격이 정말 깻잎 들어갈 정도의 간격으로 딱딱딱 세워요. 차 문짝에 보면 파란 스펀지 붙어 있죠. 그거 없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진짜. 예전에 그랬었다고. 저는 예전에 공장 다녀온 지 정말 오래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어떤지 모릅니다. 요즘은 살살 운전해서 살살 세우시겠죠 뭐. 로드 탁송 같은 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제 울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벌레들이 막 붙죠. 돌이 막 튀기도 하죠. 그거 뭐 어쩔 수 있나? 뭐 돌 튀는 걸 어떻게 막아? 그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자잘한 접촉사고 같은 거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뭐 꼭 사고까지는 아니어도 속 터지는 경우는 꽤 있죠. 예전에 현대에서 스쿠프 터보 처음 나왔을 때 기사님이 막 왕 하고 오셔가지고 내가 고속도로에서 150km까지 꽉꽉 밟았어요. 아주 제대로 길들이기 됐으니까 이제 그냥 타시면 됩니다, 뭐 이러면서 시동을 딱 끄셨다고. 그때 스쿠프 터보는 이게 후열이라고 해서 시동을 좀 걸어놓지 않으면 터보 박살나는 차였는데,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진짜 깔끔하게 운전하신다 그렇더라도 내가 구입한 신차를 누가 먼저 고속도로를 신나게 타고 왔다, 썩 기분이 좋진 않죠. 현대기아도 알고 있습니다. 현대기아도 로드 탁송이 안 좋다 이런 거 다 아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지금 주문이 무려 100만 대가 밀려 있다고 해요. 그 밖에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럼 현대차는 소비자들이 이렇게나 싫어하는 신차 로드 탁송 도대체 왜 하게 된 걸까요? 아시겠지만 이것 때문이죠. 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이 영상 보면요, 화물연대가 파업 중인데 누가 화물차를 몰고 이렇게 배송을 하려고 하죠.
돌을 던지고 막 지금 후진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계속 쫓아오죠.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깼어요. 어우, 무섭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보면 화물차 앞에서 차가 막 못 가게 몸으로 막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배송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우, 정말 무서워요. 그러면 이 화물연대가 도대체 왜 파업을 하는가 보면요, 안전운임제에 관련된 파업입니다. 안전운임제라는 건 뭔가? 이름 좋죠. 일단 화물운전자의 과로 및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렵죠. 무슨 말이야? 이게 화물운전자들의 최저시급이라고 흔히 알려진 법입니다. 그 전에 화물 운임이 너무 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물운전자들은 제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운행할 수밖에 없고 정말 밤새도록 운행해서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과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운전자를 갈아 넣을 정도로 해야 되니까 안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문제다 해서 최저 금액을 딱 정해준다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에도 이런 법이 있나? 없죠. 그렇지만 유럽에도 화물 운전자가 과로하고 버스 운전자 과로하고 이게 정말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DTG라고 하는 운행 기록계, 이걸 차에다 부착하고요. 그리고 운전자마다 발급하는 드라이버 카드, 이거를 거기다 꽂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꽂고 운행해야 되고요. GPS로 어디서 어디까지 얼만큼 운행했다, 이걸 정확히 측정해서 그게 4G망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떤 버스, 어떤 트럭이 어디를 가고 있다는 걸 실시간으로 압니다. 그래서 화물이나 버스 운전자들은 이 운행시간, 휴게시간 정말 엄격히 제한하고요. 한번 운행 끝나고 나면 11시간 동안 쉬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고 초과해서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카드가 작동이 안 되는 상태로 운행하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경찰차가 쫓아옵니다. 거의 범죄자 추적하듯이 경찰차가 쫓아와요. 진짜로. 그래서 과로 운전하는 거는 꿈도 못 꾸죠. 그러니까 이게 운행할 수 있는 화물기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 쉬어야 되고 저거 쉬어야 되고 이러니까 운행하는 화물기사 수가 굉장히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화물 임금이 저절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냐?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DTG 장치를 2018년부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급했습니다. 차 한 대당 10만원씩 해서 모든 화물차에 다 보급했어요. 99.9% 설치됐습니다. 근데 설치되긴 했는데 얼마나 좋은 제품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저런 이유로 고장이 자꾸 납니다. 그리고 또 고장이 났다, 어떻다 이래서 제출해라 그러는데 제출을 안 하면 그게 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DTG 기록을 제출하는 숫자가 전체 화물차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아니, 자기가 과태료 내야 되는 이런 데이터를 제출하라 그러면 누가 제출을 하겠어요? 당연히 제출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걸 4G망으로 해서 자동으로 전송되게 했어야죠. 이게 지금 다 보급됐는데 보급되고 나서 지금 또 교체해야 된다 어쩐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야, 이게 말이 되나? 가만 보면 이 코리아는 정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에이, 사람 사는 일인데 어떻게 또 그렇게 똑부러지게 해. 생각의 근원부터 좀 다르게 했습니다. 아니, 운행 시간을 어떻게 다 감시해? 에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차라리 돈을 좀 더 많이 주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싶겠어? 화물 운전자들이 너무 과로하고 이러는 건 돈을 충분히 못 받아서 그런 거야. 적게 일해도 충분히 벌게 해주면 알아서 스스로 덜 운행할 거다. 그래서 도로가 더 안전해질 거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게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얼마씩 올려주나? 업종마다도 다르고 업체마다도 다를 텐데 수출입 컨테이너 차주 경우는 임금이 24% 상승했다고 하고요. 시멘트 운송 같은 경우는 임금이 무려 111%나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와, 역시 대한민국 좀 화끈하죠. 그러면 운행시간 많이 줄었을까? 줄긴 줄었는데 5%에서 11% 줄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얼마나 줄었나? 2% 줄었다고 하네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시행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행할 때 큰 어려움이 있었죠. 사실 이거 대선 공약이었어요. 근데 정작 이걸 하려고 보니까 여러 경제계, 국민의힘 이런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첨예하게 다퉜죠. 근데 화물운전기사가 어떤 조직이에요? 화물운전기사라는 건 개개인이 다 자기 차 운전하는 사업자거나 아니면 화물차 서너 대에서 많게는 수십 대 굴리는 이런 물류사업자잖아요. 이 물류사업자들하고 그리고 물건을 배송하려고 하는 화주, 이 화주하고 운송사업자가 서로 맺는 계약인데 이 사업자와 저 사업자가 맺는 이 계약이 서로의 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나라에서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딱 정하는 게 그게 맞는 건가? 화물연대가 그 금액을 정하는 건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국가에서 얼마로 딱 정해주는 거 이게 맞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게 사회주의적인 법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어요. 어렴풋이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그때 화물운송법 개정이다 해서 데모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발이 너무 거셌던 거 그거 기억나시죠? 통과 못하고 있다가 3년 일몰법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시행을 했어요. 여기 일몰법이라는 거 뭐냐, 일단 하긴 하는데 3년간 시행해보고 바로 없어지는 법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시행해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없어진다 라는 게 일몰법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줬다가 뺐으면 그걸 가만히 있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게다가 화물연대가 보통 화물연대예요. 그 서슬퍼런 화물연대인데 돈에 대한 거잖아. 아주 첨예한 거고,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111%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를 갑자기 깎인다고 하면 야, 그건 당연히 시위하고 당연히 파업할 것 같다, 이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죠. 시행 시기도 묘해요. 2020년 1월 1일에 시행했거든요. 그때부터 3년 뒤면 2022년 말,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때 대통령이 임기 딱 넘기고 새 대통령으로 바뀌는 그해 딱 중단되는 법인 거죠. 야, 차라리 그 일몰 기간을 한 2년이나 뭐 2년 반 정도로 짧게 해서 임기 안에 끝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튼 이번 파업은 이게 갑작스럽게 시작된 게 아니고 정말로 올게 온 겁니다. 화물연대도 시행할 때부터 2년 동안 준비를 딱딱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쉽게 물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일몰법이라는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애초에 이 안전운임제 테스트한다는 의미도 있고 반발도 너무 거세기도 해서 두 종에서만 시행했습니다.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벌크 트레이너, 이렇게 두 개만 시행했는데, 이 화물연대는 당연히 야, 왜 그걸 걔네만 해줘? 다른 화물차는 지금 최소 운임 보장 안 해줘? 얘네 뭐 과로하고 뭐 졸음운전해도 돼? 괜찮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해달라, 이런 상황이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자동차 생산하는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죠. 아니, 우리는 원래 안전운임제보다 더 많이 줬어. 더 많이 줬는데, 아니 아무리 총파업이라 그래도 우리는 돈을 많이 주는데 우리 것까지 다 파업하면 어떡하냐, 이러는 거죠. 이 자동차는 부품 한 가지라도 안 들어오면 모두가 멈추는데, 그걸 이용해서 지금 자동차 생산을 못하게 하면 정부가 이 화물연대 주장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서 이러는 거다라는 게 자동차 업체 입장입니다. 여튼 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필연적인 파업이 시작된 거고요. 반대로 이 제조사, 수출사들에서는 정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부산항에 보면 컨테이너가 막 쌓여 있어요.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배들이 이제 부산항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됐죠. 이게 정말 어디까지 가려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 파업 때문에 현대차도 로드 탁송을 시작한 거 이제 아시겠죠? 로드 탁송 과정도 굉장히 눈물겹습니다. 뭐 로드 탁송할 수 있는 인물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거 로드 탁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자동차 공장이라는 게 요즘 저스틴 타임, 저스틴 시퀀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장 하치장에 차가 빠져줘야 그 다음에 생산을 해서 차를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차가 거기에 쌓여 있으면 공장 라인 자체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어떻게든 치워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치우냐, 현대차 그룹 사업본부에 있던 사무직 직원들, 뭐 온갖 직원들이 지금 공장에 다 가서 직접 로드 탁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600대씩을 너네 직원들이 빼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어쨌든 지금은 그런대로 인원을 충원해서 전문 인원들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비상입니다. 현대차도 비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어서요. 전국에 있는 32개 수소 충전소는 운영이 다 중단됐다고 합니다. 수소가 친환경이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그 수소를 실어 나르는 것도 결국엔 화물차예요. 지금 뭐 수소차 넥소 운전자들, 이건 무슨 죄예요? 이게 조금 있으면 휘발유도 못 넣게 됩니다. 기름이나 모든 연료도 다 화물차로 나르잖아요. 물류대란 나랑은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류가 멈추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이제 정말 심각한 거죠. 이거 해결책은 공이 국회로 넘어갔어요. 국회가 법을 잘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화주나 운송사 같은 사업자들은 물류비가 갑자기 30%가 넘게 뛰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내냐, 이거를 전체로 확대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망해버리란 얘기다, 이런 입장이고, 이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대로 야, 유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리고 뭐 세상에 줬던 걸 어떻게 뺐냐, 이러면서 파업은 또 계속될 수밖에 없고, 파업이 뭐 이래저래 잠깐 봉합될 수는 있어요. 한 달만 참아보자, 뭐 몇 개월만 참아보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하반기로 가면 결국에는 일몰되잖아요. 일몰되기 전에 반드시 거센 파업이 정말 불보듯이 뻔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택배 배송 안 되고 정말 자동차가 길에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만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죠. 잘 해결될 방안도 어떻게든 해결될 수
수 있겠죠. 네, 우리는 언제나 다 방법을 찾아왔잖아요. 뭔가 해결책이 있겠죠. 뭔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라고 믿고요. 일단 믿어보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는 원래부터 돈을 많이 줬잖아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이게 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 거, 이런 거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회사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똑같은 예는 아니긴 한데요. 독일 포르쉐의 사례를 보면 어떨까 싶어요. 포르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즐거움을 주는 스포츠카 메이커인데, 우리가 이 자동차를 배송하고 뭐 이러면서 도로가 오히려 막히게 하는데 일조할 순 없다, 이러면서 부품 조달이라든지 뭐 완성차 수송이라든지 모두 철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탁송을 절대 안 하고, 부품 받거나 이럴 때 도로 탁송으로 하는 거 절대 안 하고, 완성차를 각 지역으로 보낼 때도 철도로만 보내고 있어요. 물론 뭐 철도라는 건 각 지역마다 있는 건 아니어서, 뭐 철도역에서 대리점까지 배송할 때, 이럴 때는 다시 화물차에 실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조금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하게 배송할 수는 있겠죠. 포르쉐는 차 가격이 있으니까 뭐 한 대 망가지면 손해가 뭐 어마어마해서, 이렇게 한 대 망가지느니 차라리 돈 더 주고서 제대로 배송하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철도라는 거는 사실 운송수단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에너지도 가장 덜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철도를 염두에 두는 거죠. 포르쉐는 도로 운송도 그렇지만 이 배로 운송하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환경에 배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독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때 일대 철도로 운송합니다. 배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배로 운송하면은 운송비가 어마어마하게 싸요. 운송비가 뭐 유럽에서 한국으로 100만원 남짓? 뭐 이 정도 들 수 있어요. 이 로로선에다가 자동차만 막 실는 경우에. 그렇게 싼 거보다는 사실 철도로 운송하면 훨씬 비싸겠지만, 어쨌든 배송기간이 3주가량 줄어서 원래 50일 정도 걸리는 게 그 절반이면 배송이 완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도 운송하는 자동차 회사들 꽤 있어요. 스웨덴 볼보도 철도 운송하고요. 폭스바겐도 볼프스부르크가 내륙에 있으니까 철도 운송하고요. 토요타도 그렇고 뭐 여러 메이커들이 요즘은 철도 운송을 좀 일부라도 섞어서 합니다. 사회적 책임도 있고 환경에 대한 책임도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좀 섭섭하죠.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100% 도로 운송합니다. 이 자동차 생산 회사가 스스로 도로가 막히게 하는 거, 이거 괜찮은 건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화물 전체를 놓고 봐도 이 도로 운송 비중이 너무 높아요. 거의 92%가 육상 운송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엔 철도 수송했어요. 현대차가 자동차를 철도 운송을 했었죠. 자동차 화차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2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래층에 차 실을 때는 이렇게 우웅 몰아서 저 끝에다 딱 놓고, 도착하고 나면 저 앞쪽에서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쭉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 보면 하나의 이 화물차를 화차라고 하는데, 이 화차 한 량에 10대의 승용차를 한 번에 실을 수 있고요. 몇 개라도 계속 연결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에 한 1000톤씩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못해도 한 600대 정도는 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좋죠. 에너지도 절약되고 이 운송하는 기사님의 인건비도 절약되고 좀 더 안전하게 운송되기도 하고. 원래는 이 화차가 울산에서 광운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운대역에 있던 현대차 출고센터가 없어지면서 운행이 끊겼고요. 2018년 초,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이 차를 폐차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차들이 있어서 꽤 도움이 됐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다면은 만약에 이런 화물 대란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딱 배송하고 파업? 그게 뭐?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계란은 나눠 담아야 되죠. 도로 탁송이 뭐 비용에서 조금 더 절감된다, 이건 맞죠?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철도 탁송을 아예 없애버리면 이런 문제를 결국에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당장 화차를 다시 만들 수는 없는데, 해결책이 없을까? 또 다른 해결책이 있죠. 있습니다. 울산 공장에서 차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공장에 출고장이 있어요. 출고장이 있는데 굉장히 조그맣고, 여기 출고 대수가 보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하루에 한 몇십 대? 많아야 몇백 대? 차가 하루에 수천 대씩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몇십 대밖에 안 나온다니까 굉장히 섭섭하죠. 이 공장에서 몇 대 출고가 안 되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꼼수가 있었냐면, 공장 주변에 보면 여러 카센터나 뭐 썬팅샵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캐리어에다가 싣고 그 캐리어가 바로 모퉁이 돌아서 아무 가게에나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주인한테 키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가 빨리 나와서 좋고, 탁송기사 입장에서는 탁송비 받을 거 다 받고 바로 코앞에 배달하면 되니까 꿀이고, 그래서 뭐 모두가 다 윈윈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죠. 공장을 그냥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지? 온라인 커뮤니티들 보면요, 지금 공장에서 차 받을 수만 있으면 내가 연차 내고 가서 직접 받아오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공장에 붙어있는 출고장, 이거 적극적으로 좀 개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BMW도 뮌헨에 보면 공장이 하나 있죠. 뮌헨에
뮌헨에 가장 오래된 공장이 있는데 그 앞에 출고장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독일 BMW 벨트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앞에 박물관이 있는데 이 벨트는 뭔가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바로 출고장입니다. 출고장이면서 전시장이면서 아주 멋지게 꾸며진 레스토랑이기도 하죠. 그래서 식사하면서 내 차가 나오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면 내 차가 준비됐습니다 하면 내려가서 내 차가 턴테이블에 이렇게 돌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있겠어. 그러면서 이제 설명도 듣고 스크래치 난 곳은 없나 이렇게 잘 살펴보기도 하고 이렇게 어루만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서 차를 몰고 쭉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차를 한번 인수하면 그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하겠죠. 폭스바겐 공장도 볼프스부르크에 있는데 여기도 출고장이 있어요. 출고장이 있는데 이건 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타워도 아마 이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투명 타워에서 내려와서 이 안쪽으로 지나와서 출고장으로 탁 오는 겁니다. 이 안에 보면 5성급 호텔도 있고 그리고 뭐 피자 레스토랑도 있고 안에 뭐 여러 가지 체험 시설도 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쭉 만들어 놨어요. 관람객이 평소에도 굉장히 많아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차를 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줍니다. 나도 여기서 차 받아봐서 아는데 네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다 안다 이거지. 이러면서 막 박수 쳐줘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내 차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겠죠. 현대차에 대해서 뭐 기아차에 대해서 안티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차를 이렇게 딱 받고 나면 안티가 되겠어요? 거기 뭐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내 새끼인데 내가 고쳐서 타야지 이런 마음이 절로 생기지 않을까? 아무튼 이 볼프스부르크 아시겠지만 여기가 독일 중심지에서 굉장히 먼 곳이에요. 여기서 차 받겠다고 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회사에 휴가 내고 이 차 타고 여기서 또 하루를 자고 하루 이틀을 그냥 써야 돼요. 근데 자동차 받는 이 과정이 얼마나 좋은 경험이고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겠어요. 이 자동차 좋아하는 독일인들 보면 차를 내가 산다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차를 입양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기 자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병원에서 내가 내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에 안 가고 아기는 편하게 쿠팡 로켓 배송으로 집 앞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탁송 받을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없지. 우리나라 현대차 울산 공장이나 뭐 기아차 화성 공장이나 이런 공장들, 이 공장에서 차 출고받는 공간 아주 잘 꾸며줘야죠. 잘 배송해줘야 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뭐 길에서 비 맞으면서 막 뜨끈뜨끈 김나는 차 요거 대충 내려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제대로 이 자동차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소비자들이 됐다는 거 이제 현대기아차도 알아줬으면 합니다. 이 물류가 문제가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로드 탁송으로 하면 되겠네 이럴 게 아니라 이 생산 공장에서 멋지게 딜리버리하는 시설을 우리 왜 진작에 안 만들었을까? 왜 그렇게 자연스러운 걸 그동안 안 하고 일일이 다 트럭으로 배송해서 이사달이 난 걸까? 이렇게 좀 성찰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